동생의 결혼식 전날 밤 신랑이 가난하고 무식하다며 그 더러운 막노동꾼이랑은 못 살겠어요. 라고 쓴 쪽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신부인 동생이 도망쳤습니다. 예단 비용으로 1억을 받아 모두 써버린 어머니는 언니에게 무릎 꿇고 빌었죠. 제발 동생 대신 네가 시집 가거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시작된 막노동꾼과의 대리 결혼. 언니는 첫날 밤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죠. 알고 있었어. 당신 손을 보고.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 남편은 언니의 통장에 20억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월의 햇살이 공장 지붕을 후끈하게 달구던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공장 안에서 그녀의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은 살로 두껍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야근이야. 물량이 밀렸어. 반장의 말에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동생 세아의 학원비, 어머니의 생활비, 집안의 모든 빚들이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공장으로 식당으로 청소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그녀는 동생 세아를 예쁘게 키우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세아는 대학까지 나왔잖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웃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세아만을 사랑했습니다. 예쁘게 생긴 막내딸이 자랑스러웠고 그 아이를 공주처럼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세아야, 이 원피스 어때? 엄마가 시장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에이 엄마, 나 이런 거 안 입어. 명품 아니면 싫다니까. 세아는 투정을 부렸고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유진은 그 옆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늘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였고 신발은 몇 년째 같은 운동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점집에 다녀온 후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를 올해 안에 시집 보내야 한대. 점쟁이가 그러는데 올해가 아니면 세아 팔자가 꼬인단다. 어머니는 동네 중매쟁이 오 여사를 불러 세아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세아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를 수소문했지만 세아는 모든 남자를 거절했습니다. 이 남자는 키가 작아. 저 남자는 벌이가 시원찮아. 난 최소한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 아니면 안 봐. 세아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어머니는 애가 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은 점점 어머니를 올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여사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은 남자 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예단을 현금 1억 원으로 준비했대요. 뭐라고? 1억 원?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이 집안에 평생 볼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세아 신혼살림도 제대로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일이 뭔데? 건설 현장 일용직이래요. 근데 정말 성실하고 착하대요. 돈도 악착같이 모았나 봐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는 말에
세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막노동꾼이요? 제가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요? 세아야, 그래도 1억이야. 일단 만나나 보자. 어머니의 설득에 세아는 마지못해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준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그의 손에는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아는 그 손을 보고 속으로 혐오감을 느꼈지만 1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가능할까요? 준혁의 말에 어머니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도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1억 원 받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예단비 1억 원을 현금으로 어머니에게 전달했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세아의 혼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적어도 세아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세아의 결혼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박여산의 막내딸이 대단한 대로 시집간다며? 그래, 1억씩이나 주는 남자라던데? 어머니는 우쭐해져서 동네를 돌아다녔고 세아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유진만이 묵묵히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결혼식 날 입을 옷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공장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세아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유진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세아는? 세아가 나갔어. 어디요? 친구 만나러 갔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그 쪽지를 받아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그 남자랑 결혼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집 나갈게요. 유진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아한테 어젯밤에 준혁이가 사진을 보냈나 봐.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 먼지투성이에 땀범벅이 된 모습이었대. 세아가 그걸 보고는 기절할 뻔했다고, 그 더러운 막노동꾼이랑은 절대 못 살겠다고. 그래도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찾아봤어. 세아 친구들한테도 전화했고 가봤을 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전화도 꺼놨어. 유진은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은 내일 오후 2시였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다 초대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준혁 씨한테 연락은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1억 원 받았는데 결혼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2배를 물어줘야 한대. 오 여사가 그러더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2억 원이요? 유진은 그 엄청난 금액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받은 1억 원으로 빚을 갚고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남은 돈이라곤 없었습니다. 2억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망했어. 다 망했어. 동네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내일 하객들이 다 모이는데 신부가 없다고 하면.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를 달래며 차라도 끓여드리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예감에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유진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더니 갑자기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진아, 엄마 말 들어봐. 내가 내일 결혼식에 나가줘. 무슨 소리예요? 세아 대신에 내가 신부가 되는 거야. 어차피 면사포 쓰면 얼굴 안 보이잖아. 준혁이도 세아 잠깐 봐서 모를 거야. 유진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어떻게 동생 대신 결혼을 해요. 유진아, 제발이다. 엄마가 이렇게 빌게. 2억 원을 어디서 구해. 우리 집안 다 망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살았어? 엄마가 널 낳아주고 키웠잖아. 학교를 못 나와도 굶지는 않았잖아.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유진아, 엄마 죽는다. 정말 죽는다. 2억 원 위약금 물어주고 동네 망신까지 당하면 엄마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어머니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걸까요? 준혁 씨는 성실한 사람이래.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가서 잘 살면 돼. 제발. 엄마 이번만 들어줘. 응?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어둠처럼 깊고 컴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어쩌고요? 세아는 내가 나중에 찾아서 데려올게. 일단 내일만 넘기자. 응? 유진은 길고 긴 침묵 끝에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는 유진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저 차갑고 공허한 느낌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세아가 입을 예정이었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을 받고 머리를 올리고 면사포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면사포 벗으면 안 돼. 알았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준혁은 단 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면사포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꼿꼿한 자세.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저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행진곡이 흐르기 시작했고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홀로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신부를 맞이하려 뚜벅뚜벅 앞으로 가서 신부의 손을 잡으려던 준혁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식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객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했습니다. 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끼고 주례의 말씀을 듣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로 떠밀려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박유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결혼식이 끝나고 유진은 준혁이 마련했다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운전을 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유진도 면사포를 벗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막노동꾼의 신혼집은 이런 곳이구나. 그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어요. 내려요. 준혁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짐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마침내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자 작고 허름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10여 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과 방이 함께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대 위에 놓인 낡은 이불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들어와요. 준혁이 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벗었습니다. 준혁은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했지만 새아처럼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습니다. 수수하고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신은 박세아가 아니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난 기억력이 좋아. 당신은 그녀가 아니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미안해요. 저는 이름이 뭐야? 유진이에요. 박유진. 세아의 언니예요. 준혁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세아 대신 당신이 나온 거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세아가 도망간 일,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던 일,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을. 준혁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준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불안에 떨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 당신 손을 봤거든. 손이요? 준혁은 유진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박세아는 사진으로 봤을 때 손이 깨끗했어. 손톱도 예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근데 당신 손은 일을 많이 한 손이야. 오래 고생한 손이지. 유진은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세아와 비교되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해서. 사과할 필요 없어.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 이혼을 요구하면 어쩌죠? 위약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제 잘못이니까. 당신의 잘못은 아니야? 준혁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세아가 도망간 건 내 사진을 보고 나서잖아. 내가 막노동꾼이라서 싫었던 거고. 유진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당신 집안은 위약금을 물어야 해.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준혁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은 유지해. 하지만 우리는 그냥 계약 관계처럼 지내는 거야. 남남처럼.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어차피 나는 현장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을 거야. 그럼 당신한테 피해는 주지 않을게. 생활비도 줄 거고 그냥 명목상 부부로만 있으면 돼. 유진은 그 제안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결혼이 필요했던 거니까.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테니까 당신은 침대 써. 아니에요, 제가. 됐어. 나는 현장에서 생활해서 바닥에서 자는 것도 익숙해. 그렇게 첫날 밤은 어색하고 냉랭하게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이 억울했고 동시에 준혁의 배려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눈을 떴을 때 준혁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작은 쪽지만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넣어뒀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카드 두고 갔으니까. 유진은 쪽지를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무뚝뚝하지만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계좌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2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억 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노동꾼이 2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준혁은 유진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이야. 당신 계좌로 옮겼어. 왜요? 왜 이런 돈을?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이 돈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당신 가족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부탁이야. 이 비밀만큼은 꼭 지켜줘.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막노동꾼을 위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왜 자신에게 준 걸까요? 준혁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은 일찍 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낡은 가방을 메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로. 유진은 그런 그를 보며 정말 현장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은 교양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식사 예절도 단정했고 책도 많이 읽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그가 읽는 책들은 경영학, 경제학, 건축 관련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막노동꾼이 저런 책을 읽나? 유진은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캐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아니, 괜찮아. 나도 도울게. 준혁은 샤워를 하고 나와 부엌으로 왔습니다. 유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준혁이 막았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도 일했잖아. 공장에서. 준혁은 유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진 것 같은데 일이 힘들어? 괜찮아요. 익숙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세아도 자신의 손을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공장에서 돌아오니 옥탑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았던 벽지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삐걱거리던 바닥도 매끄럽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준혁이 작업복을 입은 채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좀 불편해 보여서 고쳤어. 습기도 많이 차던데 방수도 다시 했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배운 거 써먹었지.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유진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해준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나도 여기 사는데 당연한 거지. 며칠 후 유진은 집에 돌아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무장갑, 핸드크림,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 보호 좀 해. 크림은 자기 전에 바르면 돼. 유진은 핸드크림을 손에 펴바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왜 자신에게 이토록 친절한 걸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집에 있었고 유진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필요한 거 있어? 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고쳐줄 수 있으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말투도 그렇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서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학은 나왔어.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정이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자신만의 사연이 있는 것이겠죠. 그날 저녁 준혁이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유진이 상자를 열자 중고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 좋은 사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을 수 있잖아. 당신 중학교 졸업 학력이라고 했지? 검정고시라도 준비해봐. 유진은 노트북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공부 같은 거 누가 못한다고 했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잖아. 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검정고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 아로마 가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도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아서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식물도 있으면 공기가 좋아진대. 준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유진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은 무뚝뚝하지만 행동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요리도 잘하시네요. 현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배웠지. 혼자 해 먹어야 하니까. 저도 배울게요. 가르쳐 주세요. 준혁이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 유진은 그날 밤 준혁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그에게 점점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약 관계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감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집을 나간 지 한 달 만에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지만 결국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아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세아야,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미안해. 나 정말 그 남자랑은 못 살 것 같았어. 세아는 여전히 준혁을 막노동꾼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언니가 대신 시집 갔어. 그래서 위약금은 안 물었어. 언니가? 진짜? 세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그 막노동꾼이랑 잘 어울리겠네. 똑같이 가난뱅이들끼리. 세아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도 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결혼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시골 생활은 세아에게 지루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명품 가게도 없었습니다. 세아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소셜 미디어를 구경했습니다.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세아는 그것이 부러웠고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겠지? 아니, 막노동꾼이랑 사는데 뭐가 좋겠어. 세아는 언니 유진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세아는 어머니 몰래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유진이 사는 옥탑방 주소는 어머니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곳에 도착해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런 데서 살고 있네. 세아는 계단을 올라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없어.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새로 수리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세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옥탑방이잖아. 세아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유진의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폰이네. 비밀번호가 뭐지? 세아는 몇 가지 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유진의 생일로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세아는 폰을 열어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은행 잔액 20억 5,328만 원. 세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0억 원이 넘는 돈이 유진의 계좌에 들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한 달 전 준혁의 이름으로 2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세아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혁은 그냥 막노동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가 날 속인 거야. 처음부터 준혁이 부자라는 걸 알고 내 자리를 가로챈 거야. 세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이 일부러 자신을 내쫓고 준혁과 짜고 자신의 남편을 가로챘다는 망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세아는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세아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세아야, 무슨 일이야? 언니가 우리를 속였어. 준혁 씨는 막노동꾼이 아니야. 엄청난 부자라고. 언니 통장에 20억 원이 들어있어.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지금 언니 폰으로 확인했어. 준혁 씨가 언니한테 20억을 보냈어. 엄마, 우리가 속은 거야. 언니가 일부러 내 자리를 가로챈 거라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감히 내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엄마, 당장 서울로 와. 우리가 준혁이를 되찾아야 해. 원래 내 남편이었다고. 알았어. 엄마가 지금 가겠어. 전화를 끊고 세아는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옥탑방도 낡은 가구도 모두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부자였고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였는데, 내 남편이었는데, 세아는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준혁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언니 유진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이틀 후 유진이 공장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어머니와 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세아, 왜 여기 와 있어?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문 열어. 할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세아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어머니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아는 집안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옥탑방 치고는 깔끔하네. 20억 있으면서 왜 이런 데 살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아야,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나 다 봤어. 내 폰에 통장 잔액 20억 원 넘게 들어있더라.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켰습니다. 준혁이 그토록 비밀로 하라고 했던 것이 들켰습니다. 그것 봐, 인정하잖아. 어머니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이 결혼은 원래 세아 것이야. 내가 가로챈 거라고. 아니에요. 엄마가 저보고 대신 시집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넌 준혁이가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걸 우리한테 숨긴 거고, 그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준혁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자리를 가로챈 거야.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를 내가 뺏은 거라고. 세아야, 내가 도망간 거잖아. 내가 먼저 파혼한 거라고. 그건 준혁 씨가 막노동꾼인 줄 알아서 그랬던 거야. 부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도망갔겠어? 세아의 뻔뻔함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혼해. 그리고 준혁이를 세아한테 돌려줘. 그게 원래 순서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합법적으로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도 다 했고요. 유진은 가방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준혁 씨의 합법적인 아내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세아가 소리 지르며 유진의 혼인신고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세아야,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도망간 거잖아. 그게 내 선택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닥쳐. 넌 내 것을 가로챈 거야.
네 거? 내가 버린 거지.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하고 양보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아야, 넌 준혁 씨의 돈만 본 거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진심은 전혀 보지 않았잖아.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혐오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날 존중해줬어. 내 손을 보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챘어. 나한테 공부하라고 노트북도 사주고 집도 고쳐주고 태어나서 엄마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배려를 나한테 줬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준혁 씨를 되찾겠다는 건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버린 거니까. 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엄마, 이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엄마가 널 낳고 키워줬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갚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일해서 번 돈 다 집에 갖다 바쳤잖아요. 세아 학비, 생활비 다 제가 댔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세아만 예뻐하고 저는 늘 투명인간 취급했죠. 이제는 제 행복도 빼앗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진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럼 넌 동생이 불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세아는 불행하지 않아요. 세아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세아가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남편 돌려줘. 도둑? 내가 언제 훔쳤어? 네가 싫다고 먼저 도망친 거잖아.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혼 안 하면 나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리쳐서 망신시킬 거야. 내가 동생 남편 가로챘다고. 하세요. 정 겁나지 않아요. 진실은 제 편이니까.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와 세아는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고분고분하던 유진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로는 2명의 경호원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그 남자는 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련된 구두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세아는 입을 벌린 채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에 서서 어머니와 세아를 주시했습니다. 준혁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막노동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위 있는 자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 세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준혁 씨?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유진의 손을 꽉 쥐고 어머니와 세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저는 강준혁입니다. 흥신건설그룹 회장 강태준의 막내 아들이자 유진의 남편입니다. 어머니와 세아는 동시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흥신건설?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흥신건설은 국내 재벌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세아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흥신건설 맞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막노동을?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준혁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아를 향해 눈빛을 돌렸습니다. 박세아 씨, 저는 당신의 약혼자였던 적도 남편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유진 씨와 했고 법적으로도 유진 씨가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제가. 원래요? 당신이 결혼식 전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저를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혐오했죠? 세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돈만 보고 결혼하려 했습니다. 제 인격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 제가 왜 함께해야 합니까? 그건. 그리고 지금 무슨 일로 여기 오신 겁니까? 제 아내를 협박하러 오셨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두 분이 제 아내를 협박하고 이혼을 강요하고 재산을 요구한 모든 내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협박, 주거 침입.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제 아내가 평생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준혁은 유진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을 보세요. 중학생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세아 씨 학비도 생활비도 다 유진 씨가 번 돈으로 됐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동생만 편애하고 유진 씨는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 대신 시집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유진 씨의 인생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손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유진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세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세아 씨, 당신의 인격은 제 아내의 손톱대만도 못합니다. 세아는 모욕감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씨가 두 분께 진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유진 씨에게 진 빚이 훨씬 많습니다. 준혁은 경호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진 씨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번 돈을 계산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세아 씨의 학비, 생활비, 혼수 비용까지 다 됐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진 씨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빚진 것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제 아내를 괴롭히거나 접근하시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차없이요. 어머니와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어머니와 세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아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돌아보았지만
유진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은 유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유진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과 유진은 옥탑방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준혁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흥신건설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막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막노동꾼으로 위장한 거예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재벌가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주어졌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지.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강준혁이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야. 흥신건설 회장의 아들, 돈 많은 재벌, 그런 것들만 봤어. 내 인격이나 진심은 아무도 관심 없었어. 유진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심했어. 날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돈과 권력을 좋아한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지쳤어. 가식적인 상류 사회, 위선적인 사람들. 진실한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세계가. 그래서 결심했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노동꾼으로 위장하고 작은 월세방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어. 그리고 결혼도 그렇게 하기로 했지. 나를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여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중매를 통해, 맞아, 1억 원이라는 예단비를 내걸었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박세아를 만났지.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아는 예상대로였어. 돈만 보고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그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역시 이런 사람들 뿐이구나 하고. 근데 당신이 나타났어. 대리 신부로. 준혁은 유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 하지만 당신 손을 봤을 때 알았어.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고생한 흔적, 희생한 흔적들이 다 손에 남아 있었어.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나를 막노동꾼으로만 알았지만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저녁 먹고 내가 해주는 것들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는 그냥, 아니야. 그게 특별한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돈을 보고 대우가 달라져.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어. 가진 게 없는 나를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어. 준혁은 유진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 당신의 진실함을, 당신의 따뜻함을, 당신의 모든 것을.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준혁을 꽉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제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할 수 있어. 정말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부부로. 몇 달 후 유진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경영학과에 지원하여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준혁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유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유진은 합격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포기했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유진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쁨. 준혁은 그런 유진을 옆에서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1년 후 준혁과 유진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혁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서약하십시오. 주례의 말에 준혁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키스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세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혁에게 1억 원을 겨우 갚았고 세아는 값비싼 교훈을 얻고 취직하여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흥신건설에 입사했습니다. 회장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준혁은 그런 유진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준혁은 딸을 안으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희생하며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사랑받으며 자라게 할 거야. 당연하죠. 우리 딸은 행복할 거예요. 유진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딸에게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옥탑방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두 사람은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옥탑방을 찾아가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응. 이 옥탑방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어. 준혁은 유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